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수설가 장강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깊은 영향을 남긴 책을 인생책이라고 하잖아요.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책은 좋은 친구처럼 듬직할 텐데요. 앞으로 매주 이틀간 여러분이 참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또 제가 궁금했던 분들 모시고 그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생도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럼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의 손님을 만나보실까요?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다. 과학 안에서 사랑을 둘 때에야 비로소 과학의 이해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미있게 과학하는 과학자 이정모 관장은 12년 동안 국립과학관의 대표로 일하며 과학 대중화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과학과 직접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털보 관장이라고 부르지만 학창시절 별명은 펭귄이었다죠. 현재는 펭귄의 이름을 딴 펭귄 각종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모 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한 8년 만인 것 8년 같아요. 만, 네. 네. 그때 SF 모임에서 네네네. 장강명 작가님을 뵙고 기뻤었는데 근데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저 막 그 사이 많이 늙고 막 머리도 빠지고 막 흰머리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관장님이야말로 그대로신데요. 전 대머리가 됐어요. 관장님 저기 이거 라디오인데 저 보이는 라디오인 거 아시죠? 예, 유튜브 예. 촬영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예, 대머리가 네.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관장님 뵈면 너무 익숙하고 저한테는 뭐 다시 설명을 뭐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분인데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성우분이 관장님 소개를 해드렸고 관장님 목소리로 한번 인사를 청취자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무려 12년간이나 관장을 하다가 작년 12월 달부터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제 TV 출연도 하시던데요. 예, 이제 가끔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래저래 TV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최근에 EBS, 그다음에 TVN 이런데 약간 예능성 과학 프로그램, 예능성 아니면 교양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가면 재밌어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네. 딴 분들에게. 저한테는 관장님이 그냥 계속 그냥 관장님이었거든요. 네. 관장님 네. 했는데 이제 모시게 돼가지고 이제 기사를 검색하다가 직함이 바뀐 걸 네. 알게 됐습니다. 펭귄 각종 과학관. 그래가지고 이건 또 어디 뭐 새로운 과학관이 설립이 돼가지고 네. 그리로 또 영전을 하셨나 보다 했는데 맞나요? 그 이름 잘못 지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2년 동안 관장을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계속 관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3년 2월에 퇴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관장이라고 편하게 불렀는데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길래 제가 원래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편하게 하려고 제 사무실 이름을 그때 관으로 끝나게 이름을 지어야겠다. 네.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각종 과학관에서 일했으니까 각종 과학관이라고 해. 네. 근데 큰 딸은 아빠는 별명이 펭귄이었잖아. 그러니까 펭귄 각종 과학관이라고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죠. 정말로 그런 과학관이 있는 줄 알고. 심지어 제가 펭귄 연구하는 줄 알고요. 어떤 언론사에서는 펭귄 무슨 연구가 나오면 그걸 저한테 보내가지고 그래서 코멘트를 바라는 분도 있어요. 저 펭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는 관장님이 이제 공룡 좋아하시는 걸 알아가지고 네. 무슨 뭐 공룡 이름으로 붙이실 줄 알았어요. 펭귄 각종 과학관이군요. 예. 공룡 이름 붙이면 더 심각할 뻔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제가 있을 뻔했습니다. 펭귄이 인기가 없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독서 프로그램이고 네. 저희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관장님 책 보통 어떻게 언제 읽으시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야 되는 책이 있고 읽고 싶은 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까지 뭐 어떤 제가 1시쯤 잠을 자면 뭐 11시 읽기 시작했으면 1시까지 아니면 9시부터 읽기 시작했으면 뭐 9시부터 1시까지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네. 제가 읽어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주로 뭐냐면 추천사를 써야 되는 책이에요. 네. 제가 나름대로 추천사 전문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책에는 이정모가 추천한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있다라고 나눠질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 한때는 막 1년에 한 50권 정도의 추천서를 썼는데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40권, 그다음에 30권을 줄였고 올해는 한 25권 정도로 이제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천사를 쓰려다 보니까 책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읽어야 되고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꼭 내가 읽고 싶은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비슷비슷한 책들도 많이 있고 그냥 같은 책을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게 재미는 있지만 나의 이제 교양을 쌓아 나가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내가 이 나이가 되더라도 나이가 주체적이지 않고 남의 요구에 따라 책을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남들보다 먼저 읽게 되잖아요. 그 책을. 네. 그러면서 살짝 참견도 하게 돼요. 이 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제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걸 실수하셨네. 아니 번역이 잘못됐다든지 그거보다 조심히 알려주고 이렇게 참견질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밌거든요. 그리고 편집자들도 고마워할 해주는 걸요. 거. 네. 네. 그래서 약간 얄미우신 분들도 있죠. 분명히 이건 거의 감수급인데 감수급의 일을 해야 되는데 추천서 써달라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이 나이까지 불러주는 데가 있어 고마워하면서 책을 열심히 읽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과학책 이제 그만 읽고 다른 책 많이 읽고 싶은데. 근데 장강명 작가님 책도 최근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싫어서 막 옛날 책밖에 모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안 써가지고요. 얼른 쓰겠습니다. 얼른 써가지고 이거 추천사는 꼭 과학계에서 한 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높은 확률로 관장님께 펭귄 각종과학관으로 청탁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관장님 약간 이제 교양과학 도서계 KS 인증마크 같은 분이셔가지고 추천사 이렇게 되게 즐겁게 쓰시는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노동 같은 거군요. 그렇죠. 혼자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추천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례사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천사 쓰면서 뭐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의 장점을 막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책에 장점이 넘치는 책들이 있어요. 너무 쉬워요. 추천사 쓰기.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데 그 장점을 찾기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그 나쁜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은 분명히 필요한 책인데 이 책을 어떻게 추천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할 때는 이제 두 번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책과 겹치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인 책들. 네, 그럴 때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건 내면 안 되겠다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 추천서를 안 쓰죠. 그 대신 거절하십니까? 네, 이걸 다 읽어봐야 알잖아요. 네, 그렇죠. 다 읽고 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차마 내 추천서 못 쓰겠는데 이러이러해서 하니까 이 귀 출판사에서 이 책을 안 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이유를 장황하게 오히려 더 많은 품이 들죠. 보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 책을 안 내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해가 되죠. 여태까지 온 공력이 있기 때문에 차마 이래서 안 낼 수는 없다라고 하시고 내는 것 같아요. 저는 관장님 추천사가 좀 이제 늘 좀 맛깔나게 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추천사의 그 크레더빌리티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분은 추천사 참 많이 쓰시는데 정말 그냥 모든 책을 다 극찬을 하신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 추천사는 이분 거는 믿을 수 있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감별을 하시는군요. 인증과. 결국엔 극찬이 나와요. 근데 극찬이 할 때까지의 그 경로가 힘든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주로 얘기하게 될 책도 추천사가 이제 관장님 추천사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인생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게스트 분들한테 인생책 3권을 골라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관장님께 먼저 요청을 드렸더니 숲에서 우주를 보다라는 오늘 얘기할 책을 꼽아주시고, 나머지 2권이 약간 뜻밖이었어요. 플란다스에게? 그리고 정재승 교수님의 과학 콘서트. 제가 이게
약간 놀랐습니다. 플란다스의 개? 하고 과학 콘서트 내가 그 대학생 때 읽었던 그거? 했는데 관장님 쓰신 글을 찾아보니까 두 책이 제가 알던 책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플란다스의 개를 인생책으로 삼게 된 데는 나중에 이제 플란다스의 개 원작을 읽고 하게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요. 저희 집에 해태 우유를 이제 네. 정기 구독하고 있었죠, 매일. 네. 근데 그때 해태우에서 한 달에 한 권쯤 만화책이나 무슨 책을 하나씩 껴줬어요, 사은품으로. 근데 그때 플란다스의 개란 제목의 만화책이 배달됐습니다. 아, 요즘 왜 지브리 풍의 막 그런, 만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풍의 만화책이었어요. 근데 거기 할아버지와 어린 넬로, 커다란 게 파트라슈가 이제 단란한 가정, 이루고 살잖아요. 네. 그다음에 알로아라고 하는 여자애와 저 그 만화 영화에서의 그 모자 알로아 모자가 기억납니다.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그 루벤스의 그림이 넬로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넬로는 루벤스의 그림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시련을 거쳐서 그림을 그려서 공모전에 나갔지만 당선되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그림 아래에서 쓰러져 죽죠. 그러니까 죽은 넬로는 영혼의 눈으로 커튼이 젖혀진 그림을 봅니다. 그때 내 눈에서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중학교 1학년 남자의 감성으로. 그러니까 해태 우유와 함께 배달된 플란다스의 개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만화책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나중에 너무나 좋아서 다 커서 유학도 갔다 와서 귀국한 다음에 이제 비룡소 출판사에서 나온 플란다스의 개를 읽어봤더니 완전히 다른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라슈는 넬로의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넬로 가족에는 끼니거리를 벌어다주는 가장이자 일꾼이었고 정말 이 가족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겨울에도 넬로는 남학신을 신었고요. 파트라슈는 네 다리로 언 땅을 밟으면서 다녔습니다. 군대에서 부상당한 할아버지는 류머티즘으로 몸을 쓰지 못했고 넬로와 파트라슈가 살던 마을은 돈이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혹시 자기 아들을 알로아와 결혼시키고 싶어서 그러면 재산을 통째로 물려받지 않을까 하고 온갖 기대 속에서 이제 넬로를 왕따시키려고 아주 왕따시키려 주저하지 않았죠. 무슨 에밀 졸라 이렇게 발자크 이런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노세를 동원한 다른 업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우유를 배달하던 넬로와의 거래도 끊어져요. 그러니까 풍차 방앗간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알로아네 집 거거든요. 아무런 손해가 없었지만 넬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만화책과 동화책의 플란다스 개는 너무나 달랐죠. 근데 그러고 보니 이 플란다스 개를 보니까 넬로와 파트라슈가 살던 세상이 우리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와 한 40살 다 됐을 때 차이는 한 25년 정도 차이 날 텐데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저에게 아름다움과 충격을 준 책이죠. 이게 아마 저처럼 이렇게 관장님처럼 그 만화로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작 소설 읽으신 것도 아니고 저처럼 아마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 주인공 이름을 넬로가 아니라 네로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뭔가 되게 슬프게 울긴 울었는데 내용이 그래도 만화가 좀 이렇게 지브리 풍이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 찾아보니까 이게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고 나중에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에 여행하면서 이제 우연히 이 책의 영국판을 보게 됐어요. 네. 거기는 이제 사파가 있는데. 사파를 보면 마치 고흐의 네덜란드 시대의 고흐 있잖아요. 네. 프랑스 가기 전에 어두침침하고 감자 먹는 사람들 네네. 그런 풍의 그림이 쫙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네덜란드의 삶이 이렇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렇게 디테일을 몰라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 동화인데 어린아이 읽는 동화인데 가난한 아이가 죽잖아요. 네. 네, 그림 앞에서 죽고 야, 그때는 루벤스 그림 보려면 돈 내야 됐었나? 보면은 그림이 달나? 싶은데, 생각하면 참, 그래도 21세기 한국이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당시의 유럽보다는, 네덜란드보다는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또,
비참한 구성 많은데 지금 우리는 너무 동화 같은 시선으로 세상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작가는 영국 여성분이고요. 네. 제가 이름은 잊었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 책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그렸다 이런 거죠.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원래 인지도 낮았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 이제 관광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 맞습니다. 네덜란드에 보면 왜 그 댐에 구멍이 나서 누가 다 주먹으로 마을을 구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와서 그게 어디냐 물어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이 오니까 어떤 마을에서 여기가 그 마을입니다 하고 선언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재승 교수님의 과학 콘서트 이야기도 과학 콘서트도 그렇게 심오한 책인 줄 제가 몰랐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정재승 교수님을 모시게 될 것 같으니까 밀어놓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얘기할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숲에서 우주를 본다.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의 에세이인데요. 책 속에 잠깐 듣고 오시죠.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하나의 공간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숲에서 우주를 보다는 자연의 미시적 관찰을 통해 생태계와 우주의 연결성을 추구하는 책입니다. 저자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은 미국 테네시주의 한 숲속에서 작은 혼합 공간인 만다라를 정해서 1년 동안 지냈는데요. 만다라를 통해서 관찰하고 사색하며 자연과 인간, 과학과 인류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과학과 시를 넘나드는 자연문학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자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생태학과 진화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생물학자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미국 최고의 자연작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저서인 숲에서 우주를 보다는 미국 국립학술원 선정 최고의 책으로 꼽혔으며 퓰리처상 논픽션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정모 펭귄 곽종과학관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정모 관장님의 인생책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의 숲에서 우주를 보다 성우의 목소리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어 원제는 The Forest Unseen, 한국어 제목은 숲에서 우주를 보다. 영어 제목은 좀 이제 덤덤한데 한국어 제목은 살짝 신비주의적인 분위기를 가미를 했습니다. 관장님은 어느 제목이 더 좋으세요? 이 책을 원서로 읽게 된다면 네. The Forest Unseen이 좋은 것 같고요. 이 책을 한글로 읽게 된다면 숲에서 우주를 보다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약간 그 두 나라의 정서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The Forest Unseen,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숲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제된 과학의 정서와 아주 직관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제목이 간결하면서도 품위가 있어요. The Forest Unseen이라는 게서요. Unseen, 보이지 않는 혹은 눈에 띄지 않는 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자에게 숲속에 숨겨진 세계를 보여주겠다는 기대감을 주면서도 절제된 과학의 정서를 유지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장하지 않고 또 감성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을 암시하고 있죠. 실제로 관찰자적인 시선을 강조하는 제목이에요. 저자가 1년 동안 테네시 숲속의 1제곱미터 정도의 구역을 네. 관찰하는 거거든요. 네. 자연의 섬세한 변화를 기록한 책의 핵심 접근법이 바로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전체를 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책의 의도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unseen이라는 단어가 안 보인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 보이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독자가 직접 책에서 이것을 찾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끌어당기는 제목이죠. 그렇다면 숲에서 우주를 보다는 또 뭐예요?
이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우주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시적 이미지와 그냥 철학적인 확장성이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시적이고 감탄을 유도하는 제목이죠. 숲이라는 작은 자연 공간과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를 대비시켜서 상승력을 자극하고 숲의 관찰을 통해서 세계의 이치를 본다고 하는 철학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왜 경물치지란 말이 있잖아요. 네. 경물치지에서 물리학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거하고도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숲에서 우주를 보다는 그러니까 원제가 더 포레스트 언슨이 다소 과학 에세이나 자연 관찰기에 가깝다고 한다면 숲에서 우주를 보다라는 제목은 인문서나 명상 에세이를 선호하는 독자층에도 호소력이 있어 보여요.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과학책 독자가 적으니까 독자층을 확 늘리는데도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책의 핵심 주제와 마찬가지로 어긋나지 않고 있죠. 원제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이야기는 결국 작지만 깊은 관찰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통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숲에서 우주를 보다라는 제목이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신비주의적인 감성이 입혀졌지만 네. 책의 본질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원제보다 번역제가 조금 시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대조적인 성격의 제목이고 예. 가리키는 방향도 다르고 그게 이제 미국 독자와 한국 독자의 감성 차이인지 아니면 이 출판사에서 좀 과학책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는지 인문 에세이로서 측면을 강조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책의 그 양쪽 제목이 또 이 두 책의 성격을 이렇게 좀 대조적인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질문지를 보내줄 때 이게 어떠냐 그랬어요. 그때 생각을 했죠. 내가 저는 편집자가 돼본 거예요. 편집자의 입장이라면 네.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추천사를 쓰실 때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상대방을 고민을 네. 하게 됩니다. 독자와 편집자를.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저자도요, 되게 어떤 대조적인 두 성격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성격을 두 측면을 다 가지니까 굉장히 엄친아로 보이는 분인데, 생태학자이고 진화생물학자인데, 과학 논문도 많이 썼지만, 과학에 대한 시, 에세이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책 뒷표지에 뉴욕타임즈 서평 문장이 실려 있는데, 이 문장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뉴욕타임즈 서평 잘 쓰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스컬은 생물학자처럼 생각하고 시인처럼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계시죠. 책 바로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근처에.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님이 그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최재천 교수님을 처음 만나뵌 게 독일에서 했어요. 네. 그분은 제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셨고 그러니까 독일 청중들에게 아주 정말 간결한 슬라이드를 가지고선 영어로 그냥 강의를 하시는 건데 네. 그때 저는 그때까지도 최재천 교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한국 과학자가 강의를 한다니까 이제 가서 들었을 뿐이에요. 뒤에 앉아서. 아직 이제 최재천 교수님이 지금처럼 유명하시지는 않을 때였군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저는 잘 모를 때, 아직 전 독일에 있을 때. 네. 근데 느낌이 뭐였냐면 이분은 과학 강의를 시 낭송처럼 하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목소리로 나긋나긋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딱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만 사람들하고의 질의응답을 할 때 당신은 앞으로 어떤 책을 쓰고 싶냐 이런 얘기를 독일 청중에 물어봤을 때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최재천 교수님은 나는 다음에는 시로 과학책을 쓰고 싶다. 시로 과학책을 쓰고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런 분이구나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주 과학계의 대스타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그냥 과학자랑 그냥 이제 인문학자 혹은 그냥 에세이스트 양쪽 다 글 잘 쓰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 중간에서 과학자이시면서 글 잘 쓰시는 분들을 볼 때 되게 너무 멋지고 어떤 아우라 같은 게 막 느껴집니다.
저는 사실 관장님한테도 좀 그런 아우라를 느끼거든요. 뭐 관장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뭐 부정하실지 모르지만 소문난 글쟁이시고 어떠세요? 이렇게 과학자의 글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유 과학자가 글 좀 쓰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네. 네. 아니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어떻게 네네네. 과학자가 이렇게 글을 잘 써요? 이렇게 이런 말들 많이 듣고 그냥 칭찬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그럴 때보다 궁금한 게 과학자와 뭐 인문학자가 있으면 인문학자라고 해서 글쓰기 훈련을 더 받았을까? 대학 다닐 때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은 왠지 글을 못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요. 요즘은 좀 덜 하긴 한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일간지의 칼럼, 외부 칼럼에 과학자가 꼭 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과학자의 칼럼들이 제일 잘 읽히는 인기 있는 칼럼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재승, 이명현, 전중환, 심채경, 최대천 네. 이런 분들의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문학 소년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명경 선생님 같은 경우, 심채경 선생님 같은 경우 이게 문학 소녀, 박사님. 문학 소년들이었죠. 그렇죠. 시도 열심히 쓰고 그러다가 자기의 관심에 따라 과학을 하는 거잖아요. 이명현 박사님은 아마 SF 소설도 잠깐 쓰셨었죠? 예,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잘 쓰진 못하는데요. 근데 그분의 이명현의 별 해는 밤 네. 아니면 심채경 선생님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네. 내가 되게 많은 분들에게 첫 번째 과학책으로 추천하는 책이에요. 또 과알못인데 어떤 책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책 좀 읽었다는 분들이 잡는 책이 뭐냐면요. 코스모스. 칼 세건의 코스모스 네. 아니면 이기적인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의 그런 거 고릅니다. 막 읽다가 역시 난 과학은 아닌가벼 하고 그냥 그만두시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과학과 멀어졌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다시 과학을 시작하려면 전 아름다운 과학책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체가 아름다운 책. 그때 추천하는 게 이명현의 별에는 밤과 심채경의 그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요. 네. 정말로 아름답거든요. 근데 저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도 약간 비슷하게 느끼는데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남자 레이첼 카슨이라는 생각합니다. 침묵의 봄의 레이첼 네, 카슨. 레이첼 카슨이 주는 스토리들도 지식도 충격적이지만 글이 정말로 아름답거든요. 네. 근데 이 조지 해스컬이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이 딱 저는 처음에 느낌이 그랬어요. 남자 레이첼 카슨이네. 근데 카슨과 달리 카슨은 되게 힘겹게 잘하고 공부하고 자리를 자기 병도 고생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약간 금수저 같아요. 평탄하게 잘 자랍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대학도 미국에서 영국 유학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옥스퍼드의 대학교에 가서 동물학 공부하고 또 코넬 대학에서는 생태학과 진화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등록금 비싼 데서만 공부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런가요? 네, 카슨처럼 과학과 시적 산문을 결합해서 문학 같은 과학책을 내는 미국 최고의 자연 작가가 됐죠.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학 쪽에서도 그러니까 글쓰기도 되게 뛰어나지만요.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내면서 그러니까 대중적인 글 작가로서도 상도 많이 받고 네. 과학자로서도 상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숲에서 우주를 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이 나무의 노래. 세 번째 책이 야생에 치유하는 소리. 네 번째 책이 나무 내음을 맡는 13가지 방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또 운도 좋은 게요. 이 네 책이 우리나라에 딱 한 개의 출판사에서 계속 나와요. 이 1인 출판사예요, 사장님이에요. 네. 열심히 하시는데 잘 못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수입원은 딴 출판사에 외주 받아서 많이 하시고 네. 아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책도 잘 고르시고. 그리고 이 책을 번역을 또 한 명이 다 합니다. 노승영 선생님이. 노승영 선생님 제가 좋아합니다. 네. 네. 노승영 선생님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상을 받죠. 2024년도에 한국 출판문화상에 번역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요. 번역상 후보에 7번 올랐다가 드디어 이번에 받았다. 근데 받으실 줄 알았어요. 김명남, 노승영, 김승진 이런 번역가 분들.
저도 예전에 심사할 때도 주고 싶었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노승현 쌤은 언젠가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분 먼저 하다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7년이나 미뤄졌던 거죠. 7년 전에 상금과 지금 상금의 액수는 똑같은데 값어치는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책이 그러니까 한 작가가 노승영 씨가 계속 번역할 때마다 조지 해스컬과 대화를 합니다.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너는 이 문장을 선생님은 이 문장을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네. 그 일일이 대화를 하면서 옮기는 거예요. 제가 노승영 번역가님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뭐 옮길 때 주석 하나로 옮기려고 원저자 찾아가지고 뭐 메일로 여쭤보고 막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뒤에서 아마 그 번역이나 어떤 단어 문장 이야기 조금 하긴 할 건데 일단 청취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남자 레이첼 카슨인데 장강명에 따르면은 엄친아인 것 같고 뭐 이종모 관장님에 따르면 금수저인 것 같다. 그리고 뭐 데뷔작이라고? 근데 데뷔작이 뭐 논픽션 뭐 플리처상 후보에 올라? 막 그런. 근데 아름답기도 하고 과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과학책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관장님은 이 책 어떻게 접하셨나요? 제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 시절에 에이도스 출판사 대표님으로부터 추천사를 요구받았습니다. 추천사 때문에 접하시긴. 그러니까 책으로 받기 전에 책은 깨끗해요. 왜냐하면 저는 PDF 파일로 받아가지고 거기 줄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천사 전문 작가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2014년이었어요. 제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으로 3년쯤 됐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던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안산 기슭에 있습니다. 네. 자연사 박물관 어디 있어? 응, 안산에 있어. 그러면 저기 경기도 안산 가는 분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 그 안이 안장할 때 그 안이에요. 말안장할 때 안. 그러니까 말안장처럼 생긴 산이라 가지고 안산인데 그 기슭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산을 삥 둘러서 나무 데크를 깔아놨습니다. 그걸 자락길이라고 하죠. 저는 점심시간만 되면 더부룩한 배를 꺼트릴 요량으로 이제 자락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산책을 하면서도 숲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온갖 그 사업과 가정사가 이제 복잡했던 거죠. 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산과 자락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힘차게 팔을 휘두르며 걷는 아리따운 아가씨나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 대신 꽃과 벌레가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해변이나 사바나를 탐험하는 게 아닌데도 매일 새로운 자연을 관찰하게 된 것이죠. 네. 이 작은 숲이, 안산의 작은 숲이 내게는 하나의 우주가 된 것입니다. 안산은 원래 그대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갑자기 나에게 다르게 왔냐? 바로 이 책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책이 바로 숲에서 우주를 보다였죠. 그러니까 제가 교수를 하다가 안양대 교수를 하다가 자연사 박물관장이 되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자연사 박물관장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은 공무원이에요. 제가 교수를 그만두고 공무원이 될 때는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첫 비공무원 출신 관장님이시죠? 아니, 그건 과천과학관이고. 과천과학관. 네, 여기는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 될 때는, 공무원들은 맨날 팡팡 놀고 시간이 많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교수하면서 학생들과 너무 친하고 교수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지쳤었거든요. 네. 좀 나도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냥 공무원이 되는데 마침 내가 원했던 자연사 박물관장에서 관장을 공무원 되니까 됐죠. 근데 속았어요. 정말로 바쁜 거예요. 네. 바쁘고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팡팡 놀고 시간도 많다던 공무원은 그래서 갔는데 내 머리가 항상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숲에서 우주를 보다가 세상을 대하는 제 태도를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이라고 좀 다를까? 이 사람도 잘 나가는 교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의와 연구로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약 1평방미터쯤 되는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더라, 이 사람은. 그렇다면 나도 데크 위에서 새로운 자연을 발견하고 그러면 낯선 나를 좀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왜? 그동안 내가 너무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학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낯설게 돼서 그 낯선 환경에서 자기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이 여행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 여행 가고 싶잖아요. 좀 옆 동네보다는 먼 동네, 가까운 나라보다는 먼 나라 가고 싶어요. 그렇죠. 왜? 그래야지 내가 더 낯설게 보이니까 그 사이에서 나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숲에서 우주를 보다가 그 안산 자락길을 걸을 때마다 낯선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12년간 과학관 관장을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과학관을 갈 때도 항상 그 자연 속에 있는 산책로를 찾아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안 가고 가면 자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걸으면서 새소리 듣고 그러니까 제가 뭐 새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얘네는 어떤 새들이 있고 어떤 꽃들이 보이고 요때쯤 되면 어디 뭐가 널려져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 책 무슨 책이야 하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추천사 쓰는 관행도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안산이 어디야? 경기도 안산 말고 산이 있어? 하실 분도 계신데 일단은 안산은 뭐 이제 서울의 서대문구에 있는 작은 산인데 막 명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등산객들이 찾아가고 그런 산은 아닌 거죠. 그냥 밥 먹고 산책하기 딱 좋은 산인데 그거랑 이 숲에서 우주를 보다 해스컬이 찾아간 뭐 작은 공간이라고 하는 그 숲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보고요. 뭐 이 책을 읽을 때 들으면 좋을 음악을 저희가 관장님께 요청을 드렸더니 관장님이 그냥 제작진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음악 들어보시고요. 책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정모 펭귄 곽종과학관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노래는 비틀즈의 블랙버드였습니다. 블랙버드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새인가요? 우리나라에 많죠. 뭐 까만 새도 까마귀도 있고 까치도 있고. 근데 까치를 블랙버드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까마귀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우린 까마귀 그러면 별로 이제 좋은 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유럽에서는 까마귀는 아주 이렇게 좋은 새입니다. 머리가 되게 좋다면서요? 네, 효심도 있고 네, 똑똑한 새고 뭔가 우리하고 익숙한 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이렇게 구워 먹으면은 뭐 이렇게 건망증 걸리는 그런 새. 그렇죠. 내지는 흉조를 가져오는 새. 그러니까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블랙버드는 어떤 특정한 새 품종은 아니고 그냥 이제 아마 검은 새를 얘기하는 걸 텐데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됐는지는 이제 뭐 정확치 않은 거고요. 비틀즈가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지는 자, 나중에 뭐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되면 비틀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책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독특한 책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관장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 저자가 좀 뭐 이렇게 방송 용어가 해도 되는 얘기인가? 살짝 제 생각에는 좀 똘끼가 있으신 분 같아요. 예. 네. 숲에 자기가 이제 강의하는 숲에 근처에 어디 지름 1m 정도 되는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를 만다라라고 부르고 1년에 그 장소를 계속 가요. 수십 번을 가서 거기서 정말 그 장소에서 지름 1m 되는 공간에서 뭔가 보이는 거를 한참 동안 관찰을 하고 그 체험으로 글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 참 기획이 발랄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책 소개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출판사 편집자인데 어떤 뭐 생태학자 교수가 한 번도 책 내본 적이 없는 분이 원고를 보내시면서 원고 소개서에 제가 뭐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에세이를 썼습니다 라고 하면은 뭘 하겠다는 거야? 그걸로 책이 한 권이 나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책 읽기 전까지는요 그냥 그런 경험이 있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자기 과거 인생사 뭐 이런 거 섞어 쓰고 뭐 요즘 돌아가는 뭐 미국 정치 뭐 이런 얘기도 쓰고 뭐 자기가 추억하는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 써가지고 이야기를 꾸밀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말로 그 원 안에서 본 걸 가지고 책 한 권을 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하루에 가서 오잖아요. 매일은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가요. 근데 보면 되게 분량이 원고지를 치면 한 15매에서 20매쯤 되는
네. 정의예요. 그러니까 뭐 A4로 치면 한 2매 정도 되는 양입니다. 딱 보면 한번 관찰을 해요. 거기서 자기가 관찰한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어져. 동물학도 했고 진화학도 했다 했잖아요. 네. 관찰하고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걸 꼭 진화와 연결돼서 한번 더 풀어줘요. 네. 그다음에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아주 담백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감동받을 것도 없어요. 감동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추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죠. 골프공 한번 치울까 말까 하다가 안 치우죠. 예. 그래서 담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읽다가 정말 놀랐는데 이 지름 1m 남짓 원 안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진짜 많구나. 예. 잠깐 저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뭐 한국 숲보다 뭐 미국 숲이 좀 더 이렇게 뭐 생물 다양성이 다양한가? 거기는 뭐 좀 이게 많은가 싶었는데 하여튼 이 챕터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목차만요. 그러면 이 저자가 뭘 봤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챕터 제목들이 이래요. 뭐 발자국, 이끼, 도롱뇽, 달팽이, 꽃, 양치식물, 균류, 반딧불이, 털애벌레, 독수리, 여치, 방귀버섯, 가는다리 새매. 이게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숲이 아니라 신도림역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신도림역 뭐 3번 출구 같은 데서 매일은 아니고 또 뭐 한 1년에 한 수십 번 정도 찾아가가지고 관찰을 하면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풀 수 있을까? 이게 작가의 힘인가 아니면 이 자연의 힘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둘 다겠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훨씬 높은 우리가 보는 우리 주변의 자연보다 생명 다양성이 훨씬 높은 미국 숲에 가서 봤기 때문에 더 다양한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다양성이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지하철 속에서라도 관찰력이 뛰어난 분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그러면서 도시공학을 전공한 기자였던 장강명 작가님이랑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작은 공간에 뭐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정말로 많습니다. 네. 지금은 나온지 모르겠는데 뿌리와 이파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네. 흙 한 자밤의 우주라는 책이 있었어요. 흙 한 자밤의 우주. 자밤이요? 흙 한 자밤. 자밤이 뭐냐면 엄지하고 검지라고 딱 집을 수 있는 양이에요. 소금 한 자밤, 네. 흙 한 자밤 이런 네네. 거 있죠. 그 안에도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있다는 걸 이제 풀어준 책이거든요. 네. 근데 흙 한 자밤 안에도 그렇게 많은데 1평방미터면 얼마나 많겠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다 여기는 계절이 4계절을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애벌레였다가 성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알이었다가 알이 부서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절 따라 다른 생명들이 나타납니다. 그 풍경에 따라서. 그러면서 계속 볼거리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바나였다든지 아니면 밀림이었다든지 사막이었다면 이르지 않겠지만 우리나라하고 거의 위도가 비슷한 미국의 숲의 산 등성이어서 그런지 정말로 풍부한 종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관장님. 네. 감동을 받았는데 되게 이상한 감동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감동을 받으면은 보통 사람들 이야기에 감동을 받잖아요. 네. 어떤 드라마라고 네. 하는 거, 휴먼 스토리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감동을 받는데 막 어떤 뭐랄까요? 몰랐던 사실? 뭐 사실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좀 약간 뭐 흔히 경이감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 경이감이 막 코스모스 같은 책 읽을 때 보는 막 엄청 막 압도적인 뭐 이런 거 내지는 막 엄청 뭐 작은 세계 뭐 이런 게 아니라 와 이거 내 눈앞에 있는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경이로운 거였나? 이런 생각도 하고 생각도 좀 넓어지는 게 그러니까 보는 것도 넓어지는데 아까 자밤이라는 단어도 아마 관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단위가 있다는 것도 제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숲에서 우주를 보다가 진짜 영어 원제처럼 보이지 않는 숲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거기서 놀라기도 하고 아 내가 여기서 우주를 볼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책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죠. 제가 좋아하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톱이었는데요. 네. 예. 숲에서 이제 저자가 뭘 건드리지는 않는데 어디서 멀리서 들리는 전기톱 소리를 듣고 떠오른 생각들을 가지고 또 책 한 권을 챕터 한 장을 썼습니다.
근데 되게 독특했어요. 보통은 이런 생태학 에세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바가 뭐 또 숲을 지켜야 되고 뭐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전기톱으로 그렇게 뭐 아무리 쓰러진 나무라도 썰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상투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인공림이라는 게 뭔지, 내가 알고 있던 숲이 자연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우리가 자연 복원이라고 믿는 행위조차 그 좀 뭔가 좀 모순적인 단어다. 우리가 복원하는 게 자연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어떤 자연의 모습을 선택을 해서 복원을 한다. 그 되게 인위적인 작업이다. 이런 생각 같은 게 들었습니다. 관장님은 어떤 챕터가 제일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머릿말이었어요. 머릿말? 예. 이 네. 머릿말이 이 책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책을 쓰게 된 과정을 잘 말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다라의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만다라가 그러니까 숲에서 있는 1평방미터가 자기의 만다라인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서 자기가 관찰하는 규칙을 딱 정해줘요.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머릿말의 제일 끝부분인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만다라 옆에 납작한 사암에 앉아 있다. 내가 세운 만다라 규칙은 간단하다. 자주 이곳을 찾아 한 해 동안의 순환을 지켜본다. 소란 피우지 않는다. 아무것도 죽이지 않고 어떤 생물도 옮기지 않고 만다라 안을 파헤치거나 그 위에 엎드리지 않는다. 이따금 사려 깊은 손길은 괜찮겠지만 방문 일정을 계획하지는 않겠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이곳을 찾을 것이다. 이 책은 그 기간 동안 만다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았다. 근데 그랬잖아요. 사려 깊은 손길은 괜찮겠지만 했는데 그 사려 깊은 손길마저도 안 해요. 네. 공 하나도 안 치웁니다. 사려 깊은 눈길만, 네, 사려 깊은 시선만 보내줍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청취자분들 생각하시는 만다라, 우리가 그 불교 용어 그 만다라가 맞고요. 네. 네. 불교나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 수양하시는 분들, 명상하시는 분들이 앞에 뭐 이렇게 복잡한 문양 놓고 하는 그 만다라인데, 저자는 이제 자기가 찾아가는 그 숲의 그 장소를 만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저자는 정말 엄친아이기도 하고 뭐 금수저이기도 하고 참 기획력도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한 게요. 저희가 같은 장소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깊은 생각을 하고 뭐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되게 사려 깊은 시선으로 관찰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과학 에세이인데, 생태학 에세이인데 되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같은, 예, 교회나 굉장히 우리가 소중한 곳에 가서 뭔가 나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와 말없이 교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재래 의식이 막 보여요. 네. 그 사람에서 자기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자연을 대하고 이 1평방미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계와 통하는, 그러니까 만다라가 왜 그 우주와 통하는 자기만의 그 길을 만들어둔 거잖아요. 네. 그 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나는 좀 이런 마음으로 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나? 뭐 나만의 그런 장소가 있나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가는 데는 뭐 화장실, 뭐 침실, 뭐 이런 거고, 특히나 이제 거기다가 이름을 만약에 제가 붙인다고 해도 뭐 강명희의 비밀 장소 뭐 이렇게 붙일 것 같지, 만다라라고 붙일 것 같진 않은데, 감탄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정모 펭귄각종과학관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 내용을 별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나누지 못한 책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더 나눌 예정인데요. 우리 이정모 관장님의 인생 이야기도 2부에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